사람이 파리 주변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약 10,000년 전부터였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시의 진짜 모습과 이름이 정해진 것은 기원전 250년에서 225년경이었습니다. 당시 센강 유역에 자리 잡은 파리시족이라는 갈리아 부족들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강을 중심으로 한 뛰어난 지리적 조건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루테티아라고 불렸던 이 정착지는 센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강력한 요새를 통해 북유럽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남북 교역로의 핵심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상업적 번영은 이 작은 도시로 하여금 독자적인 금화를 제작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런 부유함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로마 공화국의 탐욕스러운 시선을 끌었거든요. 기원전 50년대 로마는 갈리아 지역 전체, 즉 현재의 프랑스 땅을 정복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52년 강력한 로마 군단이 루테티아의 성문 앞에 나타났고 파리시족과 다른 갈리아 부족들과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로마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패배한 갈리아족들을 완전히 굴복시킨 후 로마인들은 이곳에 루테티아 파리시오룸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정착지를 건설했죠. 이 로마식 도시는 센강의 왼쪽 강둑에 세워졌고 전형적인 로마 도시 계획에 따라 남북축을 중심으로 한 격자형 구조로 배치되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신전과 바실리카가 포함된 포럼이 자리했고 그 근처에는 1세기경에 무려 15,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건설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도시 인구가 겨우 8,000명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2세기와 3세기를 거치면서 루테티아는 상당한 성장을 보였지만 리옹과 같은 대규모 로마 도시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작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방 도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3세기 중반에 찾아왔죠. 전설에 따르면 성 드니가 이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여전히 이교도 국가였고 기독교도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자행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성 드니는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라는 로마 당국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순교당한 언덕은 몽마르트르, 즉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훗날 그의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져 현재의 생드니 대성당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3세기 후반부터는 루테티아도 로마 제국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야만족의 침입이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주민들 중 상당수가 센강 한복판에 있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테 섬으로 이주했습니다. 왼쪽 강둑의 웅장한 건축물들은 버려졌고 그 건물들의 석재는 섬 주위에 방어벽을 쌓는 데 재활용되었죠. 이것이 바로 파리 최초의 성벽이 된 것입니다. 305년부터는 이정표에서 루테티아라는 이름이 키비타스 파리시오룸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1세기도 지나지 않아 라틴어로 파리키우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5세기에 들어서면서 서로마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하자 파리는 극도로 어려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훈족과 프랑크족 같은 게르만 부족들의 지속적인 공격에 시달렸지만 도시 방어를 지휘한 성 제느비에브의 뛰어난 리더십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후에 파리의 수호성인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5세기 말까지 프랑크족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북부 갈리아를 사실상 완전히 장악했고 이를 통해 이 지역 전체에서 프랑크 문화 그리고 나중에는 프랑스 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랑크 왕인 클로비스 1세의 통치 기간 동안 파리는 프랑크 왕국의 수도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죠. 그런데 751년 카롤링 왕조가 등장하면서 파리는 왕국 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정치적 중요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층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지방 도시로 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기관들이 풍부한 도시로는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런 많은 교회들과 수도원들이 해외 침입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약탈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9세기에 바이킹들이 센 강을 거슬러 올라와 반복적으로 이 도시를 공격하면서 약탈과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몸값을 받고 물러났던 바이킹들이 885년에 다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격퇴당했죠. 이들의 실패는 파리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고 프랑크 왕국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이 도시의 방어력을 대폭 강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0세기와 11세기에 걸쳐 오른쪽 강둑을 따라 새로운 성벽이 건설되었지만 인구 밀도가 낮았던 왼쪽 강둑은 13세기까지도 요새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천년기가 시작되면서 파리는 987년 카페 왕조의 등장과 함께 지위와 영향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카페 왕조는 파리 주변 지역만을 통치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권력을 확대해 나갔고 이 도시는 프랑스 왕국의 문화, 상업, 종교, 정치의 핵심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파리의 상징적인 명소들 중 상당수가 건설되었죠. 시테섬에는 도시 내 여러 왕궁 중 최초의 것이 자리했는데 현재는 팔레 드 주스티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들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발달시켰는데 왼쪽 강둑은 생실피스 교회와 생제느비에브 대수도원이 있는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1150년 파리 대학교가 설립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학자들과 학생들이 몰려드는 학문의 중심지 역할도 하게 되었죠. 한편 오른쪽 강둑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번성했습니다. 시장과 공방, 항구, 상점들이 모여들면서 도시의 심장부로 변모했거든요. 12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인구 증가와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인해 더욱 강력한 방어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프 2세는 센강 양쪽 강둑 주변에 견고한 석조 성벽을 건설하여 이에 대응했고 1213년 완공된 이 성벽에는 수많은 탑과 문들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도시의 진흙투성이 도로들을 포장하도록 지시했으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도의 강화된 방어력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 도시 북쪽 끝에 루브르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파리의 중세적 변모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사상 가장 야심찬 종교 건축 프로젝트 중 하나인 새로운 대성당의 건설이었습니다. 1160년경 모리스 드 실리 주교가 훗날 노트르담 대성당이 될 건물의 건축을 시작했죠. 첫 번째 주춧돌이 1163년에 놓였고 제단은 1182년에 봉헌되었습니다. 공사는 2세기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대성당의 탑들과 정면은 곧 지평선을 장식하며 고딕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건축 양식은 루이 9세 시대의 절정에 달했는데 그는 가시관과 다른 성유물들을 보관하기 위해 1241년부터 1248년 사이에 왕실 예배당인 생트샤펠을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들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것들 중 하나이며 중세 장인 정신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중세의 마지막 몇 세기 동안 파리는 규모와 인구 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4세기 초에는 약 2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인기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1356년부터 1383년 사이 샤를 5세의 통치하에 새롭고 더 넓은 성벽이 건설되었고 그는 또한 도시 동쪽에 새로운 요새인 바스티유를 건설하도록 명령했죠. 이런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파리 시민들의 삶은 변함없이 유지되었으며 엄격한 사회적 계층제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여기에는 노동자들, 농민들, 거지들, 나병 환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도구와 작업장을 소유한 도시의 수공업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회원들을 경쟁과 실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상업 길드를 스스로 조직했습니다. 더 위로는 전체 인구의 15%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부와 영향력이 중세시대 도시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 상인들과 은행가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대학생들을 포함한 비슷한 규모의 집단을 형성한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엄격한 위계 질서에 의해 통치되었는데, 이를 통해 가장 뛰어나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상승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질서의 최상위에는 세습 귀족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 다수가 왕을 섬기는 왕실 궁정을 구성했죠. 파리의 인구와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거리들은 혼잡해지고 위생 상태가 악화되어 질병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1340년대 후반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흑사병이 1348년 이 도시에 상륙하여 약 5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17세기까지도 간헐적인 발병이 계속되었죠. 그런데 이 시기에 생명을 위협한 것은 전염병만이 아니었습니다. 폭력 또한 일상적인 일이었거든요. 살인은 중대 범죄의 55%에서 80%를 차지했는데, 이는 종종 개인적인 모욕이나 무시가 치명적인 대결로 확대된 결과였습니다. 전쟁의 위협도 변함없는 것이었죠. 14세기 후반과 15세기 초반,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벌어진 백년 전쟁은 파리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주변 농촌 지역은 약탈하는 군인 무리들에 의해 끊임없이 유린당했고, 도시 자체도 여러 차례의 공격으로 손상을 입었습니다. 1420년 파리는 영국군에 의해 함락되고 점령당했으며, 1431년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영국의 어린 왕 헨리 6세가 프랑스의 새로운 왕으로 대관식을 올렸습니다. 영국의 도시 지배는 1436년까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 인구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했죠. 프랑스의 지배로 되돌아온 후 파리는 이전의 번영을 회복했고, 1500년에는 인구가 2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프랑스와 1세의 통치 기간 동안 이 도시는 다리들, 분수들, 시청으로 사용된 오텔 드 빌의 첫 번째 건물 등 새로운 르네상스 양식의 건설 붐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스화는 또한 파리를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그는 1531년 파리 대학교에 히브리어, 그리스어, 수학을 가르치는 새로운 학부를 설립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곧 약 75개의 인쇄소가 들어서게 되었고, 16세기 후반에는 다른 어떤 유럽 도시보다도 많은 책들이 파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16세기 전반부에는 파리에서 문화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세기 후반부에는 이 도시가 프랑스 종교전쟁에 휘말리면서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를 겪었죠. 1562년부터 1598년 사이 프랑스의 가톨릭 교도들과 개신교도들 사이에 격렬한 갈등이 전국적으로 폭발했습니다. 파리는 여전히 가톨릭의 거점이었지만 1572년 8월 23일 많은 저명한 개신교도들이 미래의 국왕 앙리 4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이 도시에 모였습니다. 그날 밤 왕실 의회는 개신교 지도자들을 암살하라고 명령했지만, 표적 살인은 금세 광범위한 학살로 확대되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가톨릭 폭도들은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로 알려진 사건에서 수천 명의 개신교도들을 살해했습니다. 파리에서만 약 3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후 폭력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7세기 초에도 파리는 수십 년간의 종교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피난을 떠났고, 많은 건물들이 폐허가 되었으며, 루브르 박물관 확장 공사, 오텔 드 빌, 튠르리 궁전 등의 주요 프로젝트들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앙리 4세는 직접 도시 재건을 주도하여 새로운 공사들을 의뢰했는데, 그 중에는 당시 광장과 퐁네프, 파리에서 최초로 주택이 지어진 다리가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1610년 린드라 페로네리에서 종교 광신자에 의해 암살당하면서 그의 노력은 갑작스럽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 하에서 파리는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그의 미망인 마리 드 메디시스는 1615년 룩셈부르크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의 아들 루이 13세는 수석 장관 리슐리의 추기경과 함께 파리를 유럽의 문화 수도로 만들고자 노력했죠. 이들은 로마의 교회들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건축 양식을 도입하고 센강을 가로지르는 5개의 새로운 다리를 건설했으며, 루브르 박물관과 같은 기관들을 설립하여
도시의 예술적 재능을 장려했습니다. 1643년 루이 13세가 사망하자 그의 어린 아들 루이 14세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이 곧 이어졌고 강력한 파리 귀족들이 왕의 권위에 반기를 들면서 이런 반란은 1653년까지 지속되었죠. 그 결과 젊은 왕은 파리에 대한 장기적인 불신을 갖게 되었고 1671년 그는 왕궁을 도시 밖 베르사유로 완전히 이전했습니다. 왕이 없는 동안에도 파리는 계속해서 번영했습니다. 이제는 쓸모없어지고 제한적인 옛 성벽들은 점차 해체되고 넓고 나무가 늘어선 대로들로 대체되었죠. 1680년에는 이 도시의 인구가 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대다수가 여전히 가난했지만 중산층은 도시의 극장들과 카페, 레스토랑이 늘어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초 도시는 계속해서 확장되었죠. 샹젤리제는 튠르리 정원에서 센강까지 배치되어 거리와 기념물들의 웅장한 축선 디자인의 일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기에 지어진 수많은 건축적 경이로움들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붐비는 건물들로 가득 찬 더럽고 구불구불한 거리들의 복잡한 미로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파리 시민들의 삶은 중세시대 이후로 크게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도시에 더욱 깨어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사상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볼테르와 장자크 루소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 도시의 카페들을 자주 찾았는데 이 카페들은 소식을 교환하고 철학을 토론하며 새로운 혁명적 사상들을 퍼뜨리는 주요 거점이 되었습니다. 1789년 무렵 많은 파리 시민들의 군주제에 대한 충성심은 점점 더 경직되었는데 이는 주로 루이 16세가 경제를 잘못 관리했기 때문이었고 그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바로잡으려고 반복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재무장관 해임에 대한 항의가 폭동으로 확대되어 프랑스 혁명의 발발을 촉발했죠. 다음 10년 동안 프랑스가 광범위한 폭력, 파괴,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절대 군주제에서 공화국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파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가 플라스 드라 레볼리시옹에서 단두대에 의해 처형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은 1790년대 내내 계속되다가 1799년 11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젊은 장군이 권력을 잡았죠. 그는 통영정부라고 알려진 집권정부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켰고 영사정을 대신하여 자신을 제1영사로 임명했습니다. 나폴레옹의 통치 하에서 파리는 혁명의 혼란과 무질서로부터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절대 군주로 통치하며 1804년 12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로 즉위했고 통치 기간의 대부분을 유럽 전역에서 원정을 하며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를 고대 로마의 버금가는 제국의 수도로 변모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죠. 그는 센강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다리들과 자신의 동상이 얹힌 플라스 방돔의 기둥,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에서 벌어진 전투들을 기념하는 개선문과 같은 웅장한 기념물들의 건설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수십 년 동안 새로운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파리는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의 연합군에 의해 잠시 점령당했고 이는 루이 18세의 통치하에 부르봉 군주제가 복위되는 길을 열어주었죠. 그는 이전 왕들과는 달리 입헌군주로 통치했고 1824년에 그의 동생인 샤를 10세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점점 더 억압적이 되었고 1830년 7월에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파리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는 곧 7월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격렬한 시가전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샤를과 그의 가족은 파리를 떠나야 했죠. 그 대신 시민왕 루이 필리프가 새로운 입헌군주로 선포되었고 오텔 드빌의 삼세끼를 개양하여 널리 환호를 받았습니다.
루이 필리프의 통치는 파리 최초의 철도역을 비롯한 산업 성장과 인프라 개발의 시대를 열었지만 도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불평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830년대 내내 일련의 봉기가 파리를 뒤흔들었죠.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1832년 반란으로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에 의해 불멸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불만이 고조되자 1848년 2월 혁명이 일어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군대가 왕을 버리고 왕위를 포기하게 만들면서 왕은 퇴위하고 추방당했습니다. 그해 말 나폴레옹 1세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프랑스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선을 노리는 것이 헌법에 의해 금지되자 그는 1851년 12월 쿠데타를 일으켜 이듬해 자신을 나폴레옹 3세 황제로 선포하고 제2제정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황제는 그의 부관인 외젠 오스만의 지휘하에 야심찬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실업을 해결하고 깨끗한 물, 빛, 공기, 열린 공간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스만은 원래 12개 구역을 넘어 도시의 경계를 확장하고 주변 공동체들을 합병하여 오늘날 파리를 정의하는 20개의 아롱디스망을 만들었습니다. 울창한 중세 주거 지역에 넓고 나무가 늘어선 대로들이 만들어져 교통 흐름이 개선되었고 가르 디 노르와 가르 드 리옹 등 도시에 새로 재건된 기차역들이 연결되었죠. 또한 시각적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건축 규정이 적용되었고 크림색 돌로 만든 균일한 외관이 널리 채택되었는데 이런 스타일은 여전히 파리 중심부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스만은 또한 도시의 주요 지점에 4개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거리를 밝히기 위해 수만 개의 가스등을 설치했으며 웅장한 가르니에 오페라 하우스의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파리는 산업활동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금융센터가 되었으며 파리 증권거래소는 투자를 위한 주요 증권 시장으로 번성했죠. 하지만 이런 업적들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3세의 통치는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1870년 9월 그는 보불 전쟁 중 세당 전투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혔고 그 후 퇴위하고 파리를 프로이센 군대의 진격에 노출시켰으며 프로이센 군대는 곧바로 도시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1870년에서 1871년 겨울은 파리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해 많은 파리 시민들이 고양이, 개, 쥐, 심지어 동물원 동물들까지 먹어야 했죠. 몇 주간의 포격 끝에 파리는 2월 28일에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센군은 이 도시를 잠깐만 점령했고 이로 인해 권력 공백이 생기면서 급진적인 지방정부가 등장하여 파리 코민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이 주도한 코민은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시도했지만 겨우 2개월밖에 지속되지 못했죠. 그해 5월 프랑스 정부군은 도시를 탈환하기 위해 잔혹한 공격을 감행했고 그 결과 일주일 동안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져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함락 이후 파리는 보수적인 국민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었고 반항 정신은 강제로 진압되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파리는 역사에서 벨 에포크로 알려진 문화적, 예술적, 상업적 변화의 황금기를 맞이했죠. 전쟁의 상처가 사라지면서 이 도시는 세계적 근대성의 중심지이자 부유층의 놀이터로 번영했습니다. 르 봉 마르쉐와 갤러리 라파예트 같은 대형 백화점들은 대량 소비 문화의 탄생에 일조했습니다. 파리는 1855년부터 1900년까지 5차례의 국제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산업, 예술, 기술 분야에서 도시의 혁신을 선보였죠. 이런 시설들 중 하나는 원래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박람회를 위해 임시로 건설되었지만 에펠탑이 큰 인기를 얻어 도시 스카이라인의 영구적이고 상징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파리가 현대 미술의 중심지로 등장한 것도 이 시기였죠. 운동 초기에는
에두아르 마네와 클로드 모네 같은 예술가들이 인상주의를 개척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르누아르, 피카소, 툴루즈, 로트렉, 마티스 같은 예술가들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 도래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유럽의 대부분 지역과 마찬가지로 파리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1914년 9월 이 도시는 독일군의 진격으로 포위 위협을 받았지만 600대의 파리 택시가 6,000명의 병력을 전선으로 수송하면서 유명한 마른강 전투에서 공세가 중단되었죠. 전쟁 중에 이 도시는 산발적인 공중 폭격, 비행선 공습, 그리고 80마일 떨어진 곳에서 포탄을 발사하는 독일 파리포의 장거리 포격을 견뎌냈습니다. 전쟁 후 파리는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배급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에는 어네스트 헤밍웨이,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제임스 조이스 등의 작가들, 예술가들, 음악가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다시 한번 문화 수도로 번성했죠. 재즈 음악이 번성하면서 파리에 작지만 성장하고 있던 흑인 커뮤니티가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르네상스의 이면에는 사회적, 정치적 분열이 깊어졌고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극단주의의 전쟁터가 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후 프랑스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도시에서 대피했고 남은 주민들에게 가스 마스크가 지급되고 방공호가 건설되었지만 모두 헛수고였죠. 독일군은 프랑스의 방어선을 간단히 우회하여 1940년 6월 총 한 발 쏘지 않고 사실상 아무런 저항 없이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비시로 이전했고 이 도시 자체는 프랑스 내 독일군 최고 사령부의 행정 중심지가 되면서 많은 카페, 호텔, 극장, 영화관이 새로운 점령자들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파리 시민들에게 점령은 굴욕, 빈곤, 억압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의 유대인 주민들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없었죠. 노란색 다비드의 별을 착용하도록 강요당하고 공적 생활에서 배제된 12,000명이 넘는 파리 유대인들이 잡혀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로 추방되었습니다. 4년간의 독일 통치와 프랑스 저항 운동의 성장 끝에 1944년 8월 연합군이 파리의 거리를 행진하며 군중을 열거하게 하면서 파리는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전후 수십 년 동안 파리는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재건 노력은 수년간의 손상과 방치를 복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북아프리카와 중부 아프리카의 이전 프랑스 식민지에서 온 이민자들의 물결은 도시의 문화적, 사회적 풍경을 바꾸어 놓았죠.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점차적으로 건축학적 화려함과 시민 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파리는 국제적 명성을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이곳은 다시 한번 예술, 패션, 요리, 문화의 세계적 중심지로 널리 인식되었으며 미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뛰어난 회복력으로 지속적인 매력을 창출했습니다. 전염병, 혁명, 전쟁을 겪으면서도 파리는 끊임없이 재건되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도시 중 하나라는 정당한 타이틀과 자리를 되찾았습니다.